무역인데 이 무역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는 여기서 나오기도 하고요. 여기서 나오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나온다면 왜 이렇게 커? 볼륨이 어느 건가? 이거 아무래도 이거 줄였는데. 무역 정책은 출발은 여기서 시작하죠. 자유무역에서 출발한다고요. 이게 선진국에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수출과 수입을 자유롭게 하자는 거죠. 개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게 이제 선진국에 유리한 무역 정책으로 이게 영국에서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에서는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게 생겼거든요. 후진국이었던 독일에서는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선진국이 된 이유가 바로 이 보호무역 정책에 바탕을 뒀죠. 그런데 이제 이게 198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잖아요. 1980년대 80년대 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말미암아 신보호무역주의 또는 신보호주의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됐던 게 이거거든요. 자국의 산업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수단. 그래서 가격으로 규제하는 것과 양으로 규제하는 것으로 나눠볼 수 있다고 그랬죠. 가격으로 규제하는 게 뭐였어요? 관세 정책이었고, 양으로 규제하는 게 수입 할당제였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는 관세 장벽에 대해서 이것은 비관세 장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그래프로 소개해드렸죠? 기억나세요? 이게 이제 국내 가격이에요. 이게 국제 가격이라면 자유무역을 한다면 요만큼의 뭐가 발생해요? 공부했잖아. 바로 나와야지. 사회적 이익의 증가가 나타나잖아요. 자유무역을 하면. 그럼 누가 피해를 봐요? 생산자가 피해를 보거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소비자 이익은 요만큼에서 요만큼으로 증가하고 요만큼 증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생산자 이익은 요만큼에서 요만큼으로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러죠? 그런데 사회 전체적으로는 요만큼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자유무역의 이점이라고. 근데 이제 생산자가 피해를 보잖아요. 근데 이 사례가 이제 우리 수능에서 시험 문제 나왔을 때는 한우로 출제를 했어요. 한우의 국내 가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게 국내 가격. 이건 국제 가격이라. 그러면 생산자가 요만큼 했던 것이 요만큼으로 줄어들잖아요. 근데 생산자가 피해를 본다고.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이제 뭘 부과해요? 네, 보호무역 정책의 일환으로 관세를 부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관세를 부과한다. 그럼 얼마만큼의 관세인가요? 이만큼의 관세겠죠? 텍스. 그러면 이제 자유무역 할 때하고 비교해 보세요. 이건 자유무역, 이건 보호무역 이렇게 되잖아요. 자유무역과 비교할 때 소비자 잉여는 조금 줄겠죠. 그죠? 얼마큼 줄어요? 요만큼 줄어요. 근데 요만큼은 어떻게 되죠? 요만큼은 공급과 수요의 차이. 초과 수요잖아요. 이만큼 어떻게? 수입에 오잖아. 근데 수입에 올 때 얼마만큼 관세를 부과해요? 요만큼 관세를 부과하잖아. 그럼 요만큼, 요 사각형 면적이 관세 수입이라고요. 관세. 그러면 결국 소비자 잉여는 이만큼 줄어드는데 이만큼은 관세 수입으로 들어가고, 그다음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돼요? 이만큼에서 이만큼으로 증가하죠. 그럼 결국은 요 날개, 삼각형으로 되는 요 날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사라지는 거라고. 소비자 잉여가
아주 사회적 잉여가 사라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하면 자유무역할 때보다 사회적 잉여는 그대로 다 감소한다. 감소해요. 얼마큼 감소하는가? 날개, 삼각형 날개. 이만큼 감소.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서울시에서도 나왔고, 국가직에도 나왔고, 지방직에도 나왔고, 다 나왔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비관세 정벽으로 수입할당제는 별로 많이 출제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개념적으로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조금 숙달을 시켜야 할 게, 조금 더 숙달을 시켜야 할 게 이거잖아요. 무역이론. 그래서 무역이론은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절대 우위론하고 비교 우위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전 시간에 충분히 제가 설명했다고 보는데 시험 문제 풀 때는 조금 요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문제 푸는 요령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이따 기출문제도 이제 풀어봐야겠지만. 그래서 이제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는 주로 시험 문제 출제 유형을 보면 두 가지 유형으로 출제가 돼요. 하나가 뭐였냐면 매트리스 표라고 그랬죠. 이 매트리스 표를 활용해가지고 출제를 하거나 아니면 생산 가능 곡선을 주고 이걸 활용해서 출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출제 비중이 반반이라고. 어떻게 출제될지 모르니까 매트리스 표도 완벽하게 알아야 되고요. 생산 가능 곡선도 완벽하게 알아야 되는데 매트리스 표를 출제를 할 때에는 이 매트리스 표 단위가 둘 중에 하나로 주어져요. 생산비로 주어질 수도 있고요. 이를테면 노동이라든가 달러라든가 원이라든가 이런 게 생산비잖아요. 또는 생산량으로 주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생산량으로 주어지는 건 이것도 똑같은 거라고. 생산 가능 곡선으로 주어진 것도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생산 가능 곡선은 생산량만을 표시할 수 있지 생산비를 표시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트리스 표를 생산량으로 주어가지고 출제를 하면 생산 가능 곡선 그려가지고 문제를 풀면 정확합니다. 근데 이제 그 요령이 좀 생기면 생산 가능성 안 그리고도 풀 수 있어야 돼요. 생산 가능성 안 그리고 푸는 요령을 팁으로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기출문제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는 게 시간이 전략되고 헷갈리지 않는가 이것만 간단히 하고 그 다음 복습하고 오늘 또 환율부터 해야 되죠. 오늘 공부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매트리스표 두 개 한번 그려봅시다. 단위가 생산비이고 여기 단위가 생산량입니다. 생산량이니까 이 표를 가지고 생산 가능 곡선 이걸 그려놓고 문제 풀면 정확하단 말이에요. 헷갈리지 않는다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숙달이 되시면 이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문제 풀 수 있어요. 요거 굳이 안 그려도. 자, 그러면 이 두 관계를 한번 보자고요. 그때 우리가 뭘로 했더라? 172쪽까지 갑시다. 갑국을 국. 또 하나가 꿀과 옷. 제일 먼저 이런 매트리스 표가 주어지면 시험 문제 풀 때 국가에다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그랬어요? 상품에다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그랬어요? 상품에 초점 맞춰야 빨리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헤매지 마시고 그냥 기계적으로 문제 푸셔야 돼요. 자, 꿀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생산비로 나왔잖아요. 생산비. 우리 시험에서는 생산비 이렇게 주어지지 않고 노동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고요. 달러 하나 만드는데 몇 달러 든다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하나 만드는데 몇 원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어요. 이것도 다 생산비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꿀은 10, 10명, 9명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생산비니까 쌀수록 적게 들어갈수록 싸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아담 스미스는 어떻게 표현한다? 꿀 생산에 있어서 소리 나요?
내 목이 아파서 안 나오는 거야. 내 목소리가 높아지죠. 조금 더 올려고. 자, 다시요. 꿀 하나 생산하는데 을국은 9명이니까 절대적으로 생산비가 싼 거잖아요. 그래서 꿀 생산에 있어서 을국은 절대 우위에 있고 각국은 절대 열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옷을 보면 12명, 8명이란 말이에요. 역시 을국이 절대 우위에 있어요. 이와 같이 어느 한 나라의 모든 상품이 절대 우위에 있으면 아담 스미스의 주장에 의하면 무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리카르도가 주장한 비교 이론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둘 다 싼데 어느 게 더 많이 싼가? 노동력이 여기 꿀은 각국은 이제 비교율을 따질 때는 초점을 국가로 맞춰야 돼요. 아까 절대우위 비교율을 구분할 때는 상품에도 초점을 맞췄지만 이제 절대율을 지나서 비교율로 가잖아요. 비교율로 갈 때는 이제는 상품이 아니라 국가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그래서 각국은 꿀은 을국에 비해서 몇 명 전락이 돼요? 1명 전락이 됐어요. 이게 지금 절대 얘기했잖아요. 이쪽으로 가야지. 1명이 전락이 됐고, 얘는 몇 명 전락됐어요? 4명이 전락이 됐다. 그러면 이제 포인트를 을국에다 맞췄잖아요. 이게 절대우에 있으니까. 그럼 을국은 어느 게 더 많이 전락된 거예요? 옷. 그래서 이제 옷에다 동그라미 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돼요. 얘의 비교가 있으니까. 비교는 항상 상대적이라고 그랬죠? 반대 상품에 비교 우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절대우위 비교가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시험 문제를 내냐면, 첫 번째는 무역 이익이 얼마냐? 이걸 출제를 합니다. 그럼 무역 이익을 하려면 전제 조건으로 교역 조건이 얼마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양국 모두 무역을 얻을 수 있는 교역 조건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까지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만약에 교역 조건을 1대1로 주어지잖아요. 그럼 무역이익 구하기가 아주 쉬워져요. 그리고 지금까지 시험 문제를 보면 거의 대부분 교역 조건을 1대1로 주고 시험 문제를 내요. 그러면 교역 조건이라고 할 때 이것 자체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인데 앞에 있는 게 뭐죠? 수출품의 수량입니다. 뒤에 있는 게 수입품의 수량이에요. 그러니까 을국은 옷에 비교가 있잖아요. 그러면 옷을 하나 보낼 때 꿀을 하나 수입한다 이 말이에요. 서로 맞바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수출품, 뒤에 있는 게 수입품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출제하기도 해요. 최근에는 이게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게 냈단 말이에요. 자, 교역 조건이 이다. 이를테면 각국의 입장에서 교역 조건은 이다 라고 했다면 어떻게 교육하는 거죠? 수출품에 대한 수입품이란 말이에요. 이걸 말을 바꾸면 이렇게 된다고. 수출품 하나에 대해서 수입품을 몇 개 가져오느냐 이 말이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수출품에 대한 수입품의 수량적 교환 비율이 교역 조건이니까 뭐뭐에 대한하면은 이 대한 뭐뭐에 대한하면 이 대한이 바로 분모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출품에 대한이니까 수출품이 분모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각국의 교역 조건이 이다 이 얘기는 뭐죠? 수출품이 뭐예요? 각국은 꿀이잖아요. 꿀 하나에 대해서 옷 2개를 교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바꿔볼까요? 이 말을 바꾸면 을의 교역 조건은 어떻게 돼요?
을의 교역 조건은 2분의 1이겠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각국의 입장에서 이렇게 교역 조건은 달라집니다. 근데 지금까지 시험 문제는 거의가 다 요걸 전제로 한단 말이에요. 1대1을 전제로 하니까 각국도 1이고 을국도 1이고 이렇게 표현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요것도 예전에는 시험 문제 나왔단 말이에요. 요즘 안 뜸하다고. 근데 불쑥 선지에 이게 딱 나올 수 있다고. 그럼 이게 또 한 번 들어본 사람하고 안 들어본 사람은 이제 헤매는 거죠. 안 들어본 사람은 이제 헤매는 거예요. 됐지요? 자, 일단 교역 조건이란 수출품에 대한 수입품의 비율이다. 그러니까 분수로 표시한다면 수출품에 대한 수입품 이렇게 계산되기도 한다. 이것도 한번 들어두시고요. 그럼 이제 교역 조건이 1대1로 주어진다면 교역 조건이 1대1로 주어진다면 무역이익은 아주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 바로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각국만 놓고 보세요. 다른 거 보지 말고 각국만 놓고 보면 각국은 꿀만 만들면 되잖아요. 꿀에 비교가 있으니까. 그러면 옷 만들 필요 없다고요. 그럼 옷에 투입되는 10명을, 12명을 야, 옷 만들지 말고 꿀을 만들자. 그러면 2명이 남잖아요. 2명이 다시 꿀을 만들면 꿀 얼마만큼? 꿀 0.2 단위. 5분의 1단위가 무역이익이에요. 그러면 을국의 무역이익은 꿀이 아니라 이제 옷이겠죠. 그죠? 반대 상품으로 나타나겠죠? 이렇게 가겠죠? 한 명 남잖아요. 그럼 한 명이 다시 옷을 만들면 옷 8분의 1. 8분의 1이면 얼마예요? 8분의 1단위 0. 얼마 나오겠지? 8분의 1단위 이렇게. 됐죠? 이게 지금 생산비라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출제에 드는 게 양국 모두 무역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교역 조건의 범위. 이걸 하려면 반드시 뭘 알아야 되죠? 꿀 단위당 기회비용 이거나 또는 옷 한 단위당 기회비용을 알아야 된다고요. 기회비용. 근데 이 표에서 간단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걸 설명하기 전에 이쪽으로 한번 와볼게요. 이쪽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이번에는 단위가 뭐예요? 생산량이라고. 생산량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를 먼저 돕기 위해서 이걸 그려드리고 설명했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숙달되면 이거 안 그리고도 이거 가지고도 충분히 문제를 쉽게 풀어나갈 수 있다고요. 자, 그럼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걸 한번 그려볼게요. 각국, 꿀하고 옷 10개, 12개. 10개, 12개. 이게 각국이에요. 각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을국은 9개, 8개. 9개, 8개. 이게 12개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산 가능 곡선이 교차하는 게 아니죠. 이게 교차한다면 이건 절대우의 문제라고. 절대우의 문제. 근데 지금 교차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어느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다 싸게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각국이 모두 절대우에 있는 거예요. 생산량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생산비일 때는 어때요? 을국이 모두 절대우에 있었잖아요. 생산비니까. 이렇게 반대로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단위당 기회비용은 꿀만 놓고 볼까요? 을꿀은 어떻게 돼요? 9분의 8 이렇게 된다고. 그럼 꿀만 놓고 보면 을국은 9분의 8이죠? 그럼 이 9가 어디로 가요? 분모로 가죠? 분모로 간다고. 생산량으로 주어지면은요, 그 재화의 단위당 기회비용은 계산할 때 그 꿀이라는 재화는 뭐 어디로 간다? 분모로 가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니까
양모로 이해하세요. 양모로 암기하세요. 양모. 생산 양으로 주면 그 재화가 분모로 가면 돼요. 그러면 5세 단위당 기회비용은 이 12개가 어디로 가야 돼? 분모로 가야지. 12분의 10으로. 이렇게 가면 된다고. 여기서 마찬가지. 8이 어디로 가야 돼? 5 단위당 기회비용. 8이 어디로 가야 돼? 8분의 9. 분모로 가야 된다고. 9분의 8, 8분의 9. 이해됐어요? 근데 다시 5세 한 단위당, 이제 이거 생략하죠. 단위당 기비용은 각국은 12가 어디로 가야 돼? 분모로 간다니까? 5이니까 이제 꿀로 표시되겠죠? 꿀로 표시해서 12분의 10 이렇게 되는 거고. 꿀국은 꿀. 이 8이 꿀국 8이 이쪽으로 분모로 간단 말이에요. 8분의 9 이렇게 된다. 꿀은 어때? 반대로 되겠죠. 꿀에 당해당 기비용은 각국 5으로 표시되고 각국이니까 10분의 이쪽으로 가. 10이 어디로 가요? 이쪽으로 간다고. 10분의 12. 이거 뒤집으면 돼. 그러니까 하나만 알면 돼요. 하나만 알면 나머지는 이제 자동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해나가시면 돼요. 결국은 5 이렇게 뒤집으면 되겠지? 이렇게. 그럼 이제 이쪽은 반대겠지. 반대니까. 생산 B로 주어지면. 자, 갑국의 꿀의 단위당 기회비용은 요 10이 어디로 가야 돼요? 분자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 B로 주어지면 분자로 가는 거예요. 비자, 양모 이렇게 암기하세요. 하나의 팁입니다. 문제 풀 때 이렇게 풀어나가라고. 그래야 시간 전략되고 바로바로 정답 쓸 수 있어요. 기계적으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우리 기출문제도 있지만 앞으로 이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다음에 이제 뭐 단원별 문제 풀 때 그 수능에서 나왔던 문제들을 제가 변형을 시켜가지고 우리 수준에 우리 임용시험에 맞게 고쳐가지고 편집을 해놨거든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니까요. 한두 문제 풀어보고 이거 이해했네? 그럼 이런 문제 나오면 다 맞아. 시험장 가면은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자꾸 숙달한 사람하고 그냥 대충 공부해줘. 이거 알아? 쉬워. 이렇게 한 사람하고 시험장에서 차이가 나요. 초보 운전자는 운전 면허시가 목적지에 갈 수도 있죠. 근데 빨리 못 가. 불안해가지고. 근데 숙달되면 어때요? 보이는 게 넓죠? 시야가 넓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숙달을 시켜야 돼요. 문제 풀 숙달. 숙달이 되면 이제 문제에 자신감도 생기고 어려운 문제 나와도 요령이 생겨가지고 잘 풀어나간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시간에 충분히 풀고 시간이 남는다고. 그러니까 이거 관리를 잘 못하신 분들은 공부는 많이 했는데도 숙달이 안 돼가지고 시간이 모자라는 거야. 시간만 있으면 다 풀어요.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야 두세가 찍었다고. 아깝잖아요. 두세가 떼었는데 이게 다 틀려봐. 그럼 당락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자꾸 숙달을 시키세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여러 번 풀어봐야 돼. 여러 번. 됐지요? 더 하고 싶어도 또 시간, 우리 해야 할 게 또 양이 많아서 이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했던 게, 여기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 봅시다. 환주를 공부하고 나서 다시 한번 해야 되는데, 교역 조건은 수출품에 대한 수입품의 수량적 교환 비율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조금 뒤에 환율 공부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이걸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건 아직 시험 문제는 안 나왔어요. 시험 문제는 안 나왔는데, 여러분 경제 뉴스 들어보다 보면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경제 뉴스에 많이 나오는 얘기는 얼마든지 시험 문제에서 출제할 수 있는 소재가 된단 말이에요. 이 교육 조건의 악화되기도 하고 개선되기도 하겠죠. 그러죠? 악화되기도 하고 개선되기도 하는데 시험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악화 쪽에서 출제가 될 거예요. 개선 가지고 출제가 안 되고. 그래서 이 교육 조건이 악화가 되는 원인이 있을 거라고. 원인. 이건 한율 공부하거나 설명해 드릴게요. 한율을 좀 알아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이를테면 보세요. 자, 일단 예습입니다.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예습. 이를테면 여기 한국이 있어요. 한국과 여기 미국이 있어요. 미국이 아니라 여기 어디로 가? 미국이라고 합시다. 한국에서 반도체를 미국에 수출합니다. 한 개당 1달러라고 합시다. 미국은 서부 텍사스산 원유를 수출합니다. 배럴당 1달러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 1달러 그대로이고 원유 가격도 배럴당 1달러 그대로라면 서로 1대1로 교역을 하면 봐요. 반도체 하나 수출하면 뭘 하나 받아와요? 서부 텍사스산 원유 1배를 받아오잖아요. 이게 교역조건 1대1이라고. 그런데 반도체 가격이 중국의 장난에 의해서 폭락을 했어. 중국이 장난쳐가지고 반도체 가격이 1달러가 아니라 0.5달러가 됐어요. 그럼 우리 몇 개 줘야 돼, 반도체? 반도체 2개 줘야 하나 받아온다. 그러면 교육 조건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한국 입장에서 1대1에서 어떻게 바뀌는 거야? 2대1로 바뀌는 거라고. 그럼 교육 조건이 악화된 거야, 개선된 거야? 악화된 거죠. 그래요? 교육 조건 악화라고. 그럼 미국의 입장에서 봐. 미국의 입장에서는 교육 조건이 1대1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하나만 보내도 2개 오잖아. 그럼 교육 조건이 개선된 거죠. 그러면 그 나라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이제 어떨까? 그 나라 국민의 주머니 사정. 자, 우리 예전에 공부했다고 한번 복습해 볼까? GDP 공부했죠? 우리 경제 성장은 뭘로 측정한다고 그랬어요? 실질 GDP로 측정한다고. 이를테면 우리 한국에서 반도체를 100개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더 만들지만 100개 만들었어요. 그러면 1달러일 때, 반도체가 1달러일 때는 100달러만큼 생산한 거죠. 그죠? 100달러만큼 실질 GDP가 생긴 거라고 생산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제 수출해가지고 수출하면 이제 이를테면 50개는 국내에서 소비하고 50개는 이제 뭘로 바꾸고 올 수 있어요? 원유로 바꾸고 올 수 있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반도체 가격이 하락을 해버리면 원유 50개 못 받아오죠. 25개밖에 못 받아오잖아. 그럼 우리나라에서 100개라는 실질 GDP를 얻고도 실질적으로 소비하는 이걸 우리는 GDI라고 표현해요. 국민 소득이라고. 생산한 것에 비해서 소득이 줄어버린다고. 왜? 교육 조건이 악화돼서. 이게 신문에 뉴스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 실질 GDP는 큰데 국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은 작아지고 있어요. 왜? 교육 조건이 악화돼서. 그럼 왜 교육 조건이 악화됐어? 여기 있잖아. 수출품의 가격이 하락했어.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건 대단한 수준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웬만한 이런 교육증권 관련된 시험에 다 풀 수 있어요. 말을 바꿔볼게요. 미국의 텍사스는 원유 가격이 폭등을 해버렸어요.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교육조건 악화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가지고 반도체 많이 만들어도 우리 국민들의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의 실질 구매량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가요? 교육조건이 중요한 거예요. 교육조건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아셨죠? 그래서 이게 조금 이따 이것을 환율과 연결시켜보면 아주 좋은 문제감이 많아. 환율과 연결시켜보면 좋은 문제감이 많으니까 환율 공부하고 나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예전에 삼면 등가의 법칙 공부했었죠. 국내 총생산 이꼴, 국내 총소득 이꼴, 지출국민소득, GDE, 익스펜디처, 생산국민소득, 분배국민소득, 이게 분배국민소득, 지출국민 크기는 다 같다 이거잖아요. 이게 삼면 등가의 법칙이죠. 근데 이게 성립되려면 폐쇄경제라 해야 돼요. 이거 정부도 개입 안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교역조건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폐쇄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일체 안 해요. 안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이 만들어놔도 우리의 소득은 줄고 지출도 줄 수가 있어요.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교역 조건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 정도까지 하고 조금 뒤에 다시 환율하고 정리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교육 조건까지 있고, 그 다음에 177페이지 그림 공부했었죠? 자유무역. 이 두 개 그림도 수능에서는 출제가 된 그림입니다. 근데 우리 임용시험에서는 아직 출제가 안 됐다고 그랬죠? 어딘가 한 번은 출제가 됐네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이 자유무역 하에서 요거였었죠. 자유무역에서는 나올 게 이거밖에 없어요. 자유무역 하에서 이게 국내 가격이에요. 이게 국제 가격이에요. 이게 국내 가격이에요. 이게 국제 가격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는 이게 국제 가격이니까 이 경우는 생산자가 이 국제 가격만 이만큼 국제 가격에 생산자가 요만큼 만들겠죠. 요만큼 만들었는데 요만큼은 누가 사가요? 이게 수요 곡선이잖아요. 이만큼은 국내 소비자에게 팔아요. 그다음에 이만큼 뭐예요? 수출하는 거예요. 이 그림 가지고 출제됐던 게 수능에서 막걸리 가지고 출제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이게 국제 가격인데, 국내 가격이고, 국제 가격은 더 싸요. 더 싸. 그래서 이 국제 가격에 해서 싸니까 소비자가 요만큼 소비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생산자는 요만큼만 공급한다고. 그러죠? 그럼 요만큼 어떻게 해야 돼? 수입해야 되죠. 수입해야 돼. 그래서 결국 이 자유무역에 의하면 관세라든가 비관세 정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요만큼의 뭐가 증가한다? 사회적 잉여. 사회적 잉여가 증가한다. 그래서 우리 책에 있는 그림으로는 그게 D로 표시되어 있죠? 네. D로 표시된 이 부분이 자유무역에 대한 사회적 잉여의 증가분이고 자유무역의 이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한우 가지고 시험 문제 냈어요. 한우는 국내 가격보다 국제 가격이 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에는 관세로
국내산업을 보호하죠. 일단은 관세로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수출 맞이에 보조금 주면 되겠죠? 보조금. 여기까지가 출제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간단하게 복습했고요. 오늘은 이제, 자, 드디어 184쪽에 환율. 저는 조금 했었죠? 하나도 안 했나? 하나도 안 했어요? 자, 차근차근히 한번 해보자고요. 환율은 출제 비중이 꽤 높은 편이니까. 여러분 혹시 달러 갖고 계세요? 요즘 달러 거 많이 싸졌죠? 이게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그래서 이제 환율 전체 설명을 듣고 우리 교재 가지고 복습을 하고 기출문제 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환율 개념부터 한번 소개해 볼게요. 개념은 이거죠. 자국 화폐와 외국 화폐 의 교환 비율이죠. 교환 비율, 환율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화폐 단위가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는 현재 원화를 사용하고 있고, 일본은 엔화를 사용하고 있고, 중국은 위안화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은 달러화 사용하고 있고, 영국은 파운드화, 유럽 여러 나라, 유럽, EU라고 그러죠? EU.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화폐 단위가 다르다 보니까, 각국의 화폐 가치도 달라요. 그래서 자국 화폐하고, 외국 화폐하고, 어떠한 비율로 바꿔야 되느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예전에 금본위 제도하에서는요, 금으로 통일되었기 때문에 환율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예전에 수출하면 금으로 받아오면 되고 수입할 때는 금을 주면 됐다고요. 금본위 제도. 예전에는 이제 금으로 했을 때는 환율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금이 불편하잖아요. 무게도 많이 나가고 부피도 크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신용 있는 외국 화폐 가지고 거래를 해요. 그래서 미국의 달러화가 가장 신용 있는 외화입니다. 그러니까 71년 여러분 닉슨이라는 대통령 아세요? 71년까지는 미국에서 달러를 발행할 때 그 달러의 가치와 똑같은 금을 준비해 놔요. 그 금이 있어야만이 달러를 발행할 수 있어요. 그 금을 어디다 보관해요? 중앙은행이나 시중은행에다가 보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서부 영화 보면 그 총잡이들이 은행을 털고 나올 때 달러도 가져오지만 대부분 뭘 가지고 나오냐면 금덩어리를 갖고 나와요. 은행마다 이렇게 금이 많아. 왜? 왜 은행 이렇게 금을 보관하고 있었을까요? 달러 가지고 나 금으로 바꿔주세요 하면 바꿔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러는 그만큼 신인도가 높았어.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거야. 말을 바꾸면 미국에서 외국과 장사하면서 손해도 많이 봐요. 그러니까 달러가 외국으로 많이 나가. 그럼 외국 사람들이 이제 야 이거 금으로 바꾸죠 하면 이제 금이 외국으로 유출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닉슨이 금태환 금지를 발표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달러 가져와도 금은 바꿔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금태환을 발표를 해요. 대신에 금은 준비하겠습니다. 금은 준비하고 가지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발표한다고. 그래서 지금은 금으로 못 바꿔요. 71년 이전까지는 달러는 곧 금이었어요. 달러 가지고 미국의 은행 가서 금으로 바꿔주세요. 저걸로 달아가지고 다 줬다고. 이제 그렇게 안 한다고. 대신에 이제 그 달러에 발행한
만큼의 금은 준비 보관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도 달러가 가장 신용 있는 외화예요. 그래서 신용 있는 외국 화폐를 경제 용어로 기축통화라고 해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무역을 함에 있어서 대금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게 5가지가 있어요. 그거 몰라두세요. 그중에 이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이 기축통화가 바로 달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율을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달러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달러부터 이해하면 다른 화폐와의 관계는 응용하면 되니까요. 응용.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달러, 돈입니다. 우리나라 돈 원화하고 달러, 미국 돈하고 이게 교환 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리고 이게 달러 가치나 원화 가치가 이렇게 서로 변하잖아요. 서로 상대적이죠. 달러 가치 오르면 당연히 우리 원화 가치는 떨어지는 거고, 우리 원화 가치가 높아지면 당연히 비교의 달러 가치는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물가와 화폐 가치의 관계라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를 지금부터는 외국 물건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미제 물건이야, 미제 물건. 그러니까 이 달러 가치가 오르면 우리나라 돈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겠지? 인플레이션. 외화에 대한 인플레이션이라고. 이걸 환율 인상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조금 이따 다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자국 화폐하고 외국 화폐의 교환 비율을 환율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걸 환율을 어떻게 표시하느냐? 표시 방법은요, 2가지가 있어요. 2가지. 우리나라 돈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달러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 통일을 시켜야만이 국가 간에 서로 비교가 쉽기 때문에 통일이 됐어요. 그 통일이 됐는데 외화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외화 기준 표시. 그래서 이걸 같은 말로 예전에 수능에서는 이런 경제 용어를 가지고 출제하기도 했어요. 외화 기준 표시라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경제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급 계정 표시다. 지급 계정 표시다. 말을 바꿔볼게요. 달러 하나 가져오면 우리나라 돈 얼마 줘야 하는가,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달러 하나 가져오면 우리나라 돈 얼마 주는가 이렇게 표시해요. 그럼 미국의 입장에서는 원화 하나 가져오면 우리나라 돈, 미국의 입장에서는 달러겠지. 달러를 얼마 줘야 하는가 이렇게 표시하겠죠. 그러죠? 그래서 외화 기준 표시니까, 지급 계정 표시니까 이렇게 표시돼요. 이를테면 1000 원 for 달러, 이런 식으로 표시한다고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게 이게 분모죠, 분모. 1달러에 대해서 1000원 준다, 이런 뜻이에요. 1달러에 대해서 1000원 준다, 이런 식으로 표시해야 돼요. 1달러당, 1달러당, 1달러당. 1달러 이퀄 1000원, 이런 식으로 표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 for 달러. 달러 하나에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 지급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하니까 결국은 외화의 가격이죠. 외화의 가격이라고, 달러의 가격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달러 하면 그 달러가 표시된 그 미국 돈뿐만 아니라 달러가 표시된 수표도 있겠죠. 수표도 이게 외화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1달러짜리만 달러가 아니라 1달러가 표시된 어음이나 수표도 이것도 달러하고 똑같이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달러와 달러가 표시된 어음, 수표와 같은 증서까지 모두 포함해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외환,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외화 플러스 외화가 표시된 증서 이퀄 외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을 외화 기준으로 표시하니까 결국은 외환 시세가 되는 거예요.
유효한 시세. 그러니까 달러의 가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달러의 가격이다. 같은 말이죠. 결국 유효화기준 표시, 지급계적으로 표시하니까 결국은 달러 하나당 몇 원이냐 이렇게 표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달러에 대해서 얼마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이게 유효한 시세입니다. 근데 이 유효한 시세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죠. 이게 1,000원짜리가 2,000원이 될 수도 있고 2,000원 4달러가 될 수도 있고 500원 4달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변하는가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이렇게 유효한 시세가 오를 때 이걸 환율 인상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유효한 시세가 하락할 때 환율 인하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환율이 인상됐다는 얘기는 결국은 원화 가치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달러 가치가 높아졌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돈 가치가 하락한 거죠. 그래서 원화 가치가 하락했다. 그래서 평가 절하라는 말을 씁니다. 원화의 평가 절하.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원화가 사용되니까 굳이 원화란 말 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건 주로 생략을 해요. 그래서 환율 인상 이퀄 평가 절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환율 인상은 다른 말로는 뭘까요? 달러화가 평가절상된 거겠지. 그래서 이때는 달러화 이 말 생략하면 큰일 나겠죠. 유효화는 생략 불가. 우리나라 원화는 우리나라 안에서 쓰는 돈이니까 생략할 수 있지만 유효화는 생략할 수가 없어요. 그럼 마찬가지죠. 환율 인하 이퀄 원화의 평가 절상이겠죠.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원화는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환율 인하 이퀄 평가 절상. 이때 환율 인하란 달러화의 평가 절하예요. 이때 달러화 이 말은 절대 생략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주로 환율 인상과 평가 절하, 환율 인하와 평가 절상 이 개념만 알고 있어도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국제적으로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유효화 기준으로 표시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 이 환율이 어떻게 결정이 될까? 결정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또 여기서 세분되면 또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이거 설명하면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잠깐 쉬었다가 두 가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정환율제하고 변동환율제입니다. 고정환율제의 장단점, 변동환율제의 장단점 기억하셔야 되고요. 우리나라나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는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고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서서히 변동환율제도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지금 고정환율제도에서 변동환율제도로 바꿔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까지는 몰라도 되고요. 하여튼 고정환율제도하고 변동환율제도의 특징. 그다음에 특히 시험 문제는 변동환율제도에서 환율이 변동했을 때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가 이거 가지고 잘 출제를 하니까 이건 철저하게 이해 중심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